왜 이렇게 시장이 약한 겁니까? 미국 시장 보면은 진짜 부러워.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 배전 연속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거래 대금 지금 약하죠 오늘도? 거래 대금도 그렇죠. 오늘 코스피가 9조선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5조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증시가 조금 강할 때는 막 21조, 22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전거래일에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마치 지금 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급이 물론 일주일 사이에 1조 8천억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면 1조 2천억 샀으니까 코스피에서. 그렇죠. 근데 그걸 빼놓고 보면 사실 나머지 기간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증시가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수급이 정말 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마저도 1조 8천억 중에서 1조 5천억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상 나머지 쪽에서는 수급에 대한 좀 일부 공백이 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3분의 2 정도 회복이 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거의 130불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전 가격대까지 거의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140불이 고점이라고 해서 140불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요번 주에 근데 이제 뭐 잭슨홀 미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AI 고점론이 단기간에 뭔가 해소가 된 것 같지만 아직 이거 뚜껑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야 되고 그다음 가이던스가 또 잘 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약진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환율까지도 1335원까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게요. 너무 또 급속히 빠지네. 이게 환율은 사실 급하게 움직이면 안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뭐 이전에는 환율이 낮은 게 당연히 좋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가 좋지 않아요. 내수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수출이 잘 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수출 대회도 지금 가뜩이나 꺾인다 만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좀 비쌀 때 들어왔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갈 때 달러로 바꿔 나가니까 거기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최근에는 현선물에서 힌트를 안 줍니다. 이전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선물이 항상 베이스차를 압도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서 강한 이제 이 콩댕고 시장이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백어데이션으로 끝났거든요. 그럼 역진이 되어 있으면 다음 거래일에 이제 미국장이 좋아서 야간 선물이 급등을 하더라도 사실상 그 반영분이 다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일정한 괴리율이 생긴다라는 거고 파생해서 방향성을 안 잡아버리니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장은 이제 수급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제 차익 나오면 꼬꾸라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한국 증시가 강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밸류업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가 된 겁니까? 제정이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제정을 추진하고 있군요. 추진하고 있는 이게 상황이고요. 뭐예요? 일단은 이제 채찍 중심의 부스터 프로젝트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미를 위한 이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정부에서 나와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하는 기업들이 좀 제한적이죠. 그렇지. 아니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일본처럼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이제 채찍질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 세제에선 당연히 좀 영향이 있어야 그렇지. 되고 그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상속세부터. 네, 상속세 당연히 바꿔야 되고 그다음 분리과세로 바뀌면서 이제 종소세로 빠지는 거 사실상 배당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세금이랑 이제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안 하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배당 받고 주가 꼬꾸라졌는데 세금 내고 뭐 건보료 내면은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개미투자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뭐
이사회에 충실 의무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한 4-5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사회 관련된 부분도 사실상 지금 효과가 굉장히 없는 편이죠. 이게 작년에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 실익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돈만 들고 하는데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이제 채찍질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업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세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막상 이것만 먼저 진행을 하면은 이게 원활하게 플레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대가 많은 거고, 대신에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기타 사례처럼 사실상 밸류업이라는 게 뭐 1년 만에 모든 게 다 바뀌었으면은 진작에 바뀌었겠죠. 앞으로도 이제 뭐 일본으로 치면 이제 거버넌스 코드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법 관련된 부분에서 개정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적어도 2번 이상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법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밸류업에서도 상당 부분 좀 기회를 많이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게 주주 대상으로 충실 의무가 기업이 아닌 주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게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결국 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남아있고 경쟁적으로 그렇죠. 이러한 법들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시점이 되지 않았냐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저도 조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기존에는 기싸움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행보가 좀 바뀐 걸 보면은 그래도 이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각 당에서 분명히 이제 표에서의 좀 이런 기대감들, 왜냐면 이제 뭐 금투세라든지 사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반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잖아요.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의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나름대로의 좀 이 흐름들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뭐 여당 같은 경우는 여당 나름대로의 뭔가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법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와 만약에 생각이 동일하다면 이제 이 여당 야당을 다 떠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이제 밸류업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은 상당히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기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게 뭐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이토 보고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제 거버넌스 코드도 막 여러 번 바꾸고 해서 한 10년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모멘텀이 우리나라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적어도 2, 3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기대가 또 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밸류업으로 좀 주력적으로 기대가 되는 산업군들이 실적이 안 나오느냐? 실적 너무 좋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사실 너무 억울하죠. 밸류로 보면은 지금 이 시총이나 평단이 말도 안 되는데 너무나도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이제 금융주, 뭐 내부에서 뭐 보험주들도 오늘 막 리포트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주축이 되는 기업들이 일단 실적을 잘 내고 있고 환원에 대한 의지도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너지가 같이 맞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한 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여기 조건에 보니까 자산 2조 원. 2조 원. 2조 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 이 한계가 있으면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굳이 자산 2조 원으로 맞아요. 이게 사실 2조 원이라는 기준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기업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면 나머지 부분도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이제 밑으로 쭉쭉쭉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이제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작은 기업들도 하면 너무 좋은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기업들 대비했을 때 사실상 수익성을 조금 더 이제 뭐 생산 캐파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뭐 사업 여건을 늘린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더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이런 캐시카우가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시차를 둔 것이 아닌가 정도로 보시면 이게 괜찮아 보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거 2조 원이면 해당되는 기업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보면은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허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여튼 뭐 그렇게 좀 계속 바뀌어지겠죠. 일단은 상법 개정. 그 요즘 좀 우리 금투세로 인해서 약간 묻힌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네, 이 이사들의 충실 의무.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금투세야 뭐 유예되겠죠. 지금 분위기상 그렇죠. 자멸하려고 민주당이 자멸하기 위해서 뭐 이걸 강행을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예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들로 만들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폐기 쪽으로 갈 것이냐. 하여튼 이제부터는 요거 빨리 결론이 나고 나면 상법 개정으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힘이 모든 모여지죠. 힘이 쏠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업들 정경련이 됐든 이쪽에 그 압박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게 하고 상법 있어요. 개정이 돼야 돼 일단. 그게 개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좀 진짜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핵심일 것 같고, 저도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하다가 폐지 방향으로 일단 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상법 개정 쪽으로 얼마나 빠르게 또 스토리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지가 결국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융감독원에서도 작년 말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을 했죠, 지난주에. 네. 네.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일단 내용 자체는 이제 5%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행동을 하라라고 지침을 내려왔죠. 의무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뭐예요? 이걸 이제 표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사회라든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무조건 참여해라. 네, 참여해라라는 방향으로 진행이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 말에도 자산운용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이제 개정이 있었고 압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실태를 올해 들어와서 지켜보니 제대로 진행하는 쪽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즘 우리 기관들 보면 그 자포자기, 그러니까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해봐야 별 효과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같아. 그냥 알아서 잘 성장하기만을 기대하는 것 같아.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진행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과가 크게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하는 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번에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의결권이 행사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상 뭐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것도 다 개정이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좀 체계화되고 진행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차가 아무래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요번에 이제 신영증권이나 이런 기타 부분에서 사실 이런 그 계속적인 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런 리포트들 읽어보시는 거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하락하면 이제 성장주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시간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공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중소형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한국도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는 잘 안 통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나 봐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성장주 산업군들이 뭐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좋은 쪽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 네이버만 해도 계속 주가 빠질 때 이제 금리 하락 시작되면 네이버 같은 이 기술주들 다 올라갈 거야. 이게 아주 단순하게 올 초만 해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는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사실 여전히 이제 본업에 대해서의 이런 성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기타 부분을 댕겨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뭔가 뒤엎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고, 일단 금리 인하가 뭐 지금은 시장에서 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내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전처럼 금리가 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뭐 위치나 이제 매물대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저는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성장주 산업 상관없이.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쉽지가 않죠. 왜?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 공장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고용 창출되고 거기서 이제 소비 일어나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부각이 돼서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걸리는 거 이제 애틀랜타 연은에서 GDP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게 2.9에서 2.5대로 떨어진 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2.5라는 수치가 이전 GDP 요번에 2분기 나온 거에 비교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수준일 뿐더러 또 1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아요. 그럼 GDP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성만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물론 실업률이 4.3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매주 나오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같은 경우도 2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25만, 23만, 22만대로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금리, 이런 실업률에 대한 부분도 사실 단기적인 부분일 수가 있고, 또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장기적인 실업자들은 고정이에요. 늘어났던 건 단기 실업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거 떨어지는 걸 보면은 얘가 줄었구나를 볼 수 있고, 그럼 실업률이 계속 4.4, 4.5로 늘어난다는 보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경기 침체 왔다 이러면 기회죠. 그렇게 해서 빠지면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지금은 시장에서 계속 내린다고 보고 있지만 패드워치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요번에 빅스텝 이제 빅스텝으로 떨어뜨리는 부분에서 빅컷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 확률 52%에서 25%까지 떨어지는 거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잭슨홀을 앞두고 이렇게 좀 약간 눈치를 보는 것도 과연 잭슨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우호적인 얘기가 나올까? 잭슨홀이 여러분들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만 줬었던 이벤트는 아닙니다. 잭슨홀 이후에 박살났었던 적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부의장이나 뭐 이제 연은 총재 이제 파월의 발언들도 있고 연준 인사들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도 꽤 있을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연속적으로 성장주가 강해지려면 금리 인하가 강하게 연쇄적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 기조가 연속적으로 나오기에는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인 거라, 지금처럼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성장주, 기술주로 지금 모아 나가야 될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밸류업이라는 건 사실 가치주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가치주들, 밸류업 수혜주들로 이걸 가져가야 될까? 결국은 정부 정책이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질 것이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뭐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만들었듯이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좀 뭔가 서로 경쟁적으로 빨라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게 맞겠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속도감이 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을 좋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그거를 그들이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우호적인 얘기로 나올 거다. 그게 아니었으면 금투세를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렇지. 네, 금투세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에선 강행 못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워낙 이제 좀 민심이라든지 이런 좀 반발이 좀 꽤 강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호적인 부분으로 했으면 했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4년 전에 다 이름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뭐 몇 년 전에 다 합의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걸 깨달아야 돼. 그때는 우리가 잘 몰랐지. 투자자들이 깨어있지 않았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불합리한 시장에 있고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지를 이제 깨달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재산상에 그 그렇죠. 재미없는 손해로 와 있기 때문에 이번은 다르죠. 그 예전 다르죠. 생각하면 안 돼. 국회의원들도.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깨어 있는 사람들을 리딩한다는 게 쉽지 않죠.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우리가 지식이 늘어나면서 당사자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를 좀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던 거지 원해서 그거에 우리도 그냥 동조했던 게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네. 이제 알고 보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고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지. 그렇죠. 하여튼
자, 그렇다면 밸류업 수혜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금융주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도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두 단어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타 다른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죠. 밸류업을 워낙 잘하고 있는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이제 금융 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쪽도 저는 은행은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 말고 보험도 말고 저는 증권주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나왔던 이제 당기순이익과 올해 이제 주요 증권주들의 당기순이익을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50%에서 100% 이상씩 다 증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통위가 요번에는 동결이지만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예대마진으로 연관되어 있는 쪽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험 쪽에서도 사실상 이제 이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익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증권 쪽은 뭐 PF 아직 남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충당금 거기도 많이 쌓아놨고요. 그다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증시에서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반기 순익도 굉장히 잘 나왔던 게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그게 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또 이제 밸류업 정책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키움증권 최근에 굉장히 급등 나온 것도 깜짝 밸류업에 대한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트리거를 좀 끌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주는 사실 좀 비슷한 궤도에 있긴 하지만 만약에 증시가 좋다라는 가정 그리고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 브로커리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에서 증권주의 매력도가 있고 또 신용 엄청 쓰잖아요. 증권주들에서 가장 좋은 캐시카우 중에 하나는 신용이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성도 굉장히 좋을 거고 최근에 ETF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 이제 뭐 연금저축 펀드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이제 ETF 미국 상장 추종하는 그런 ETF들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것들 이제 운용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받아가겠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그쪽이 좀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현대기아는 단연히 깔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주주 환원 정책도 실질적인 부분들 사실상 이제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고배당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서의 일부분 포트폴리오 한 25%에서 30% 정도는 저는 깔고 가야 된다. 이게 밸류업으로 장기적으로 안 들고 가시더라도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줍는 과정들을 가진다면은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어떤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오를 수 있는 어떤 기술주 아니면 또 지금 이런 얘기했던 밸류업 관련주들 이건 약간 장기 투자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시장이 워낙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많이 보니까 있죠. 이제 테마에 집중하는데 지금 가장 강한 테마가 지금 원숭이 두창주? 원숭이 두창? 네. 이거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이라도 이 단타로라도 이거 참여해야 될까? 혹은 예전에 코로나 생각하고 혹시나 이게 좀 길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도 있고. 사실 좀 시세는 많이 분출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 확진자 주당 이제 35만 명 전망, 작년 최대 유행 수준으로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기사 내용들을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오늘 상승의 트리거를 만들었고, 지금 시간에서도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 상한가 가 있고 또 진단키트들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작한 지가 꽤 지났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났고 주가도 대부분 저점 대비 100%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적극적으로 와 완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신에 이번 주 안으로 끊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가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만약에 오늘 내일 미국장이 조금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가서 약간 약보합권으로 끝나준다면 분명 테마성 장세로 가는데 지금 시장에서 단연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원숭이 두창 그리고 요 두 개는 근데 진단키트로 묶여서 같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 산업이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붙었는데 배터리 화재가 완전 박살났어요. 오늘 새롭게 급등 나왔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끝물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기도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20%, 30%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진 것들을 보면 그래도 한 20%대 유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전처럼 진단키트에서 지금 이제 교육주
그 다음에 음압병동, 그 다음에 이제 또 차갑게 해주는 것들, 요런 쪽으로 지금 막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 그랬어요. 코로나 때 진단키트 막 가다가 마스크 막 가다가 그 다음 음압병동 가고 막 이런 쪽으로 막 갔잖아요. 지금 뭐 비대면에다가 이런 것까지 움직이는 거 보면 큰 테마로 지금 순환이 돌고 있다. 이렇게 순환이 돌아버리면 생각보다 쉽게 안 끝납니다. 왜냐면 뭐 특정 부분 진단키트가 잠깐 쉬는 동안에 음압병동이나 이런 것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직 우리 그거 안 갔죠. 택배랑 배송 안 갔잖아요. 만약에 요거 해가지고 또 약간 뭐 약간 좀 격리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로만 가면은 또 이제 포장지랑 또 택배에 관련된 종목도 또 급등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슈로서는 충분히 수급이 쏠릴 수 있다. 다만 이게 펀더멘털로 보면은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트레이딩 스킬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실 거 아니면 그냥 보지 말자. 오히려 장사 잘 되는 걸로 좀 매수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오히려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런 뭐 가치주가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주가 됐든 이런 것들 저점에서 모아나가는 게 차라리 낫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제 저점이라면 사실 금액을 많이 베팅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막 1억 5천만 이렇게 못 넣잖아요. 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현대차 지금 주가 내려와서 아직 별로 못 올랐어요. 그럼 이런 거는 주가 뭐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만 노리고 들어가 보자 해도 좀 큰 금액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테마주나 트레이딩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큰 자금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좀 수익 관점 혹은 좀 느려 보이는 대형주로 오히려 묵직하게 담으시는 게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과실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느려 보이지만 빠른 거는 그런 쪽이 빠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계좌의 수익률로 봤을 때 이런 데다가 큰 돈을 실 수는 없잖아, 비중을. 그렇죠. 안정감이 좀 부족하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는 더더욱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더라도 사실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언정 계좌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럴 시기는 지났다. 소고기 먹는 게 유행이. 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의사결정을 한다면 조금 이렇게 가치주들 중에서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번 기회에서 아직 회복을 못한 산업군들로 좀 자금을 편성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투자자들이 지금 워낙 그 손실된 계좌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 갈증이 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복구해 볼까라는 심정으로 이런 거에 이제 자꾸 관심을 갖는 거죠. 원래 그럴 때는 좀 썩은 동아줄을 많이 잡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천천히 더 확실하게 원칙으로 가시는 게 계좌 복구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19 테마주 관련주들도 많이 급등을 했는데 네. 일단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아까도 잠깐 뉴스 보니까 35만 명 뭐 이렇게 봤는데 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건지 팩트가 아니면 그냥 테마 이슈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조금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약국 같은 데 돌아다녀 봤는데 진단키트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10,000원 하는 데도 많아요. 10,000원 하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재고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재고가 없는 이유는 진단키트를 만들었었던 이런 회사들이 이전에 물량 엄청 만들어놨는데 이게 안 팔려갖고 재고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문 들어온 거에서 해결하는 부분이고, 생산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일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이제 약간 목감기 스타일 느낌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언론에서 일단 많이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4,700원부터 보면은 주가가 거의 2배, 3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막 갑자기 내가 있는 거 복구하겠다 해서 막 다 까고 막 들어가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